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삼강오륜. 미리네 공방 지음. 출판사 정민미디어. 삼강.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예로부터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은 훗날 성군으로 불리곤 했다. 임금 스스로 향락과 사치를 멀리하여 신하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태평한 나라를 만든 까닭이다. 거꾸로 폭군이 태평성대를 이룬 예는 찾아볼 수 없는데 폭군 밑에는 반드시 간신이나 모략군들이 들끓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진정 일말의 사심도 없는 맑은 지도층이 나라를 이끈다면 그 밑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역시 맑은 마음으로 일할 터인데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지도자가 별로 없지 싶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표가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끄는 기업은 아무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도 끝까지 살아남기 마련이다. 반면에 비자금이나 챙기고 회사 자금을 마치 자기 지갑 속 돈처럼 여기는 대표의 기업은 반드시 망하고 만다. 이러한 점에서 군이 신강은 우리 모두가 바로 지금 더 절실하게 배워야 하는 교훈이 되는 셈이다. 법 앞에 모범을 보인 효공. 전국시대 때 위나라 사람 상항은 진나라 효공에게 발탁되어 재상을 지냈다. 당시 여러 나라를 흡수 통일한 진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했는데 그런 탓에 중앙에서 하달된 명령은 빈번히 하급에까지 미치질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항이 효공에게 아뢰었다. 지금 이 상태론 나라를 온전하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법주로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효공은 상항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리 생각하오. 하지만 백성들은 아직 법이라는 것에 익숙해 있지 않소. 그 때문에 설령 법을 만들어 공부해도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인데 하여 지금 내가 망설이고 있는 중이오. 상항은 철저한 법치주의자로서 강력한 법 진행을 통해 부국강명을 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그에게는 당연히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나름의 묘안이 있었다. 법을 집행하는 일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확실한 묘책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부터는 법을 제정하는 일 먼저 착수하겠습니다. 이에 상항은 나라 사정을 조목조목 따져 수많은 법조항을 만들었다. 그런 뒤 이를 효공에게 올렸다. 효공은 상항이 만든 법들을 살펴보고는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이 참으로 훌륭하오. 지금 곧 공포하도록 하겠소. 아닙니다. 법을 공포하는 일은 조금 미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하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 나라 백성들은 법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못했기에 그게 잘 지켜질지 의문이긴 하지.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묘책을 이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항은 어전에서 물러나와 즉시 남문으로 갔다. 그는 성벽에 기다란 막대기 하나를 세워놓은 뒤 성문 위에 방문을 하나 써붙였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놓는 자에게 금화 50냥을 줄 것이다. 사람들은 이 엉뚱한 방문을 그저 흘깃거리기만 할 뿐 좀처럼 믿지 않았다. 누가 저런 터무니없는 장난을 하다니. 에이, 몹쓸 관리놈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며칠 뒤 호기심 많은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뭐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지 뭐.
그는 남쪽 성문에 세워져 있었던 막대기를 북문으로 옮겼다. 그러자 나라에서는 약속대로 그에게 금화 50냥을 상금으로 내렸다. 이 소문은 한순간에 나라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다. 아니, 그게 장난이 아니었다고? 참, 별일이 다 있네. 그 뒤 상황은 적당한 때를 잡아 마침내 법률을 공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가 국법을 어겼다. 조정의 아첨꾼들은 의당 태자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성들 또한 태자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때 상황은 효공에게 아뢰었다. 만일 지금 태자마마의 죄를 사한다면 앞으로 국법은 물론이고 폐하의 말씀조차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시오. 이 나라의 법이 정착할 기틀을 마련하소서. 효공은 상황의 충언을 받아들여 태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진나라에선 좀 더 강력한 법이 실행될 수 있던 것이다. 허수아비로 얻은 화살. 당나라 현종은 즉위 후에 나라를 잘 다스려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천하태평에 취한 나머지 정사를 게을리하게 일렀다. 그는 급기야 매일 잔치를 벌이며 가무와 여색에 빠졌다. 앞날을 염려한 충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충언했지만 현종은 오히려 양귀비를 궁궐로 불려들였다. 그는 양귀비 오빠들의 관계에 빠져 당시 병졸에 불과하던 안록산을 등용하는 과오를 범하고야 말았다. 이후 안록산은 자신의 관할지에서 몰래 군사들을 훈련시켰고 훗날 15만 명의 대군을 움직여 역무하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안사의 난이다. 그렇게 역무가 일어나자 전국의 각 고을 관리들은 역적과 맞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내빼기 일쑤였다. 심지어 영악한 관리들은 아예 순순히 백기를 들고 나와 안록산의 반란군에 가담하기 일렀다. 이렇게 되니 반란군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전국의 성 대부분이 한순간 안록산의 수중에 들어가고야 만 것이다. 그러나 난세에도 충신은 있는 법. 옹구성의 장군 장순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반란군의 장수 영조는 군사를 이끌고 옹구성을 포위한 채 항복을 강요했다. 그러나 장수는 성을 지키다 장렬히 정사할 각오로 버티기 시작했고 그는 반란군 진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병력들론 저들을 막을 수가 없구나. 무엇보다 화살이 부족하여 제대로 싸울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떻게든 부족한 화살을 속히 보충하여 저 역적들을 내몰아야 한다. 장수는 여러 시간 고심한 끝에 마침내 묘책 하나를 떠올렸다. 여보라, 지금 즉시 허수아비를 만들어라. 이 난리통에 갑자기 허수아비를 만들라니. 어안이 벙벙해진 병사들이었지만 명령대로 급히 수백 개의 허수아비를 만들었고 허수아비들마다 검은 촌으로 옷도 만들어 입혔다. 그렇게 허수아비들이 모두 완성되었을 때 어둠이 내리깔기 시작했다. 그래, 하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장수는 쾌제를 부르며 허수아비들을 모두 밧줄로 묶게 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성 위에서 아래로 길게 걸어놓도록 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렴풋이 반란군에게 노출되고 말았다. 저게 뭐야? 허허, 감히 급습을 나겠다고. 영호조는 장순의 병사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오는 줄 알고 급히 명령하게 일렀다. 화살을 퍼부어선 저 어리석은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튿날 아침, 영호조는 그제야 장순에게 속았음을 깨달았다. 성 밑에 병사의 시체가 단 한 구도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며칠 뒤 사이가 흐리멍텅한 밤에 장수는 검은 옷을 입힌 정예군 500여 명을 성 아래로 내려보내기 시작했다. 이 모습 역시 반란군 눈에 띄엄띄엄 들어갔다.
뭐라, 급습을 했단 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내 또 속을 줄 알고는 이번엔 어림도 없어. 반란군은 이번에도 허수아비인 줄 알고는 화살 하나를 날리지 않았다. 사이는 갈수록 치르게 되었고 그 틈을 타 500여 명의 정예군은 비호처럼 산을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반란군 진영을 급습하여 적을 타진해버리고 만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국 각지의 관리들은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 사력을 다해 반란군에 대항하고 만 것이다. 그렇게 안록산의 군대는 점차 힘을 잃더니 마침내 모두 진압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현종의 타락한 정치 때문에 수많은 백성과 관리가 고난을 당해야 했다. 현종은 간신들의 달콤한 말에 휩쓸려 올바른 정사를 펼치지 못했는데 하루는 안록산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그리도 배가 불룩한가? 대체 그 배 속엔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이에 안록산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예, 제 뱃속에는 오직 충성심만이 가득 들어있을 뿐입니다. 이미 눈과 귀가 먼 현종은 호탕하게 웃으며 안록산을 더욱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현종의 큰 과오가 아닐 수 없다. 황희정승의 바른 처사. 황희정승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도 당당한 처신을 하며 아랫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귀감을 보인 인물이다. 한 번은 황희정승이 집에 머물며 책을 읽고 있는데 하인 하나가 찾아와 뵙길 청했다. 방에 들어온 하인은 몹시 상기된 얼굴로 말하였다. 오늘 아침에 함께 일하는 하인 하나가 잘못해서 꾸짖었더니 오히려 제게 화를 내며 떼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주인 어른의 가르침대로 잘못이 있을 때 지적해 주었던 것인데 그는 반성하긴커녕 오히려 제게 욕설을 퍼부으며 달려드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주인 어른께서 꾸짖어 주십시오. 황희정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네 말이 옳으니 이제 나가서 일을 보거라. 그렇게 하인이 물러나고 난 뒤 이내 또 다른 하인이 들어와 호소하기 시작했다. 저는 억울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좀 전에 와서 주인 어른께 구했던 그자의 잘못이 더 크지요. 근데 그자가 옳다고 하셨다니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황희정승은 이야기를 다 듣고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겠다. 네 말도 옳으니 이제 가서 일을 보거라. 그렇게 하인이 물러가자 이번엔 황희정승의 조카가 들어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숙부님,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인 두 사람이 다투었다면 필시 한쪽이 잘못했을 터인데 모두 옳다고 하신 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조카의 말에 황희정승은 이번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 말도 옳구나. 이처럼 황희정승은 사소한 집안일을 놓고 굳이 잘잘못을 따지려 하지 않았다. 하인들의 싸움도 시비를 가리려고 마음먹었다면 분명 잘못한 쪽을 탓할 터였지만 그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모두를 보듬기 시작했다. 집안 사람들 간의 사소한 시비를 가려 서로 반목하게 하는 것보다 화합이 더욱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적인 일에선 확연히 달랐다. 하루는 황희정승이 궁궐에 남아 여러 대신과 늦도록 업무를 보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다 되었지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논의가 계속되었다. 좀처럼 회의가 끝날 것 같지 않자 김종선은 잠시 밖으로 나와 자신의 하인에게 말했다. 오늘 집에서 저녁 먹긴 틀린 것 같구나. 그러니 얼른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이리 가져오도록 하여라. 여러 대신들과 함께 먹을 것이니 음식을 넉넉히 마련하라 일러라. 잠시 후 김종서의 집에서 만든 음식이 궁궐의 집무실로 들어왔다.
그러자 황희정승이 김종서에게 대로했다. 아니, 그대는 정녕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공고를 아내는 어머니 예빈 씨가 있거늘 어찌하여 사사로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온단 말인가? 황희정승은 김정서의 잘못된 행동을 국법으로 다스리겠노라 엄포를 놓았다. 이처럼 황희정승은 집안일과 달리 나란 일은 지극히 엄정히 임했다. 공적인 일에서 비록 그 동기가 순수하더라도 원칙에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훗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임을 우려했던 것이었다. 강한 군주가 강한 나라를 만든다. 중국 전국시대 때 위나라의 문우는 나라가 강대해지기 위해선 백성들 또한 기본적으로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우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곤 했다. 이 혼란한 시기에 백성들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지켜 살아남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야. 이는 결국 나라의 힘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다. 이 같은 왕의 뜻을 받들고자 충신 하나가 묘안을 생각했다. 그는 이회라는 자였는데 자신의 태수로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자, 이제부터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소송권일 경우 활쏘기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즉 한 번씩 쏜 화살 중 누구의 것이 더 관역에 가까운지 그것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니 모두 그리 알도록 하여라.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틈틈이 활쏘기 연습을 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활쏘기는 일상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는 곧 다른 마을에까지 퍼져 마침내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이 활을 다룰 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격해 들어왔다. 하지만 진나라는 결국 위나라에게 참패하고 물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어느 지역을 공격해도 백성들은 피난할 생각은커녕 도리어 모두 활을 들고 나와 대항했기 때문이었다. 문우가 생각한 바대로 백성들은 스스로 강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나라 또한 강해지고 만 것이다. 쓸개를 핥으며 다진 복수심. 오나라의 왕부차가 마침내 새 노비를 자신의 궁궐로 들였다. 그 노비는 바로 오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되었다. 구천은 일말의 자존심조차 버린 채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비록 예전엔 왕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잊고서 오로지 말에게 먹일 여물을 썰고 물을 길고 마당을 쓰는 일에만 열중했다. 그렇게 구천은 3년간 부처에게 충성을 다하였고 마침내 부처는 구천을 풀어주게 되었다. 완전히 노비 생활에 젖어버렸으니 이제 더는 그 몸으론 내게 대항하지 못할 것이야. 하지만 구천은 오나라로 돌아가자마자 복수를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폐허가 된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재들을 모았다. 한편 군사들을 훈련시키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고자 몸소 밭에 나가 일하였다. 그렇게 몇 년 뒤 월나라의 국력은 급격히 신장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천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지프로 만든 돛자를 깔고 잤는데 수시로 방에 걸어둔 쓸개를 핥으며 부처를 향한 복수심을 다짐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로 와신상담이 된다.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이제 월나라는 막강한 힘과 재물을 가진 강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오나란 그 반대가 된다. 오나라의 왕 부처는 수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방탕한 나날 보냈다. 구초는 이를 알게 되었고 월나라에서 최고의 미인인 서시와 정단이란 여인을 부처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역시 나에 대한 충성심이 변함이 없구나. 부처는 여전히 우월감에 젖어 있었다. 그는 두 여인의 미모에 빠져 매일 향약을 즐겼다. 그렇게 얼마 뒤 구초는 다시 우람한 나무를 베어 기술 좋은 목수와 함께 부처에게 바쳤다. 부처가 고소대라는 휘황찬란한 궁전을 중축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야말로 부처는 고삐 뿔린 망아지가 되었다. 주색에 빠져 정서를 소홀히 하는 한편 충신들이 바른 말로 간하기도 했으나 부처는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천하제패의 야망만을 앞세워 주변국을 공격하라 닥달하면서 정작 자신은 방탕한 생활을 계속한 것이다. 마침내 구촌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다. 온 나라에 지독한 가뭄이 들어버린 것이다. 들판의 곡식은 거의 말라 죽었고 얼마 지 않아 곡물 창고마저 바닥이 났다. 구촌은 즉시 오나라로 쳐들어가기 시작했다. 오나라는 이제 월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구촌은 부처를 붙잡아 고소대에 가두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연애를 베풀며 즐기던 곳이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하의 웃음거리가 된 부처는 결국 초라한 신세를 견디지 못한 채 자결하고야 만다. 부의자강. 부모는 자식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들 여전히 아버지는 한 가정의 중심에 있다.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이끌어가는 아버지는 오늘날에도 그 역할이 막중한 것이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세상을 배운다.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창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세상을 올바르게 깨닫도록 유도하는 매개자이자 선도자가 된다. 따라서 아버지는 모범적이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나 지금이나 크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매를 번 구두쇠. 대대로 구두쇠 노릇을 하며 엄청난 재산을 모은 수전노 집안이 있었다. 그 집안 사람들은 인심이 고약했으므로 당연히 마을 사람들과 척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 탓에 그들은 되도록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주로 널찍한 집 안에서만 지냈다. 물론 아무리 남의 이목이 있더라도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곤 했었다. 그 집안엔 이상한 가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승려를 멀리하는 것이었다. 중놈들은 세상에서 모두 없어져야 돼. 빈둥빈둥 놀면서 남의 밥이나 축내려는 게으름뱅이니까 말이야. 수전노 집안의 제일 우더르는 황부자라는 노인이었는데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승려들을 욕하곤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황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승려 하나가 목탁을 두드리는 일이 발생했다. 황부자가 튀어나와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 양반이 우리 집 가풍도 모르고 찾아온 것이냐? 지금 나한테 시줄 나라는 거야? 어림도 없는 소리. 썩 물러가시오. 미처 황부자 집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한 승려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소승은 이 댁의 가풍이 무엇인지 모르고 왔습니다만 이왕 찾아왔으니 부처님께 봉양하시지요. 뭐라고? 봉양 좋아하시네. 그리고 우리 집 가풍을 모른다고 하니 이 기회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지. 여봐라, 이 중놈한테 우리 집 가풍을 좀 똑똑히 가르쳐주어라. 황부자가 안치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자 그의 자식들은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승려에게 몰매를 퍼부은 것이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승려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을러 빠진 중농들이 시주를 놓으면 우리 가족이 합심하여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집 가풍이란 말이야. 이제 알겠냐?
난데없이 매질을 당한 승려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대 집의 가풍을 모르고 무례하게 굴어 미안하오. 하지만 오늘 내가 이 집에 온 것은 한 가지 꼭 알려줄 것이 있어서인데 정녕 그냥 가도 좋단 말이오. 비런뱅이 중놈 주제. 뭘 알려줄 게 있다는 거야? 황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승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알겠소이다. 실은 재물을 모으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인데. 재물이라고? 대문을 걸어 잠그려던 황 부자는 재물을 운운하는 승려의 말을 듣더니 득달같이 튀어나왔다. 그럼 진짜 그리 말씀을 하시지요. 이거 너무 무례하게 굴어 정말 죄송합니다. 잊고 황 부자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승려에게 알랑거리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지나가다 보니 이 집 하늘 위에 재물운이 가득하더이다. 그래서 제가 시주를 권했던 것이지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만 몰라 뵙고 용서하십시오. 저 근데 어찌해야 재물을 모을 수가 있습니까? 승려는 황 부자가 계획한 대로 걸려들자 더욱 그의 호기심을 복돋았다. 그 방법은 얘기하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선 나와 함께 절로 가시지요. 천천히 대화를 나눠봅시다. 예, 그러시지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외출 채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황 부자는 허둥대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부인과 자식들이 한사코 그를 말리기 시작했다. 아이 영감, 저 죽놈이 매 맞은 걸 안갚을 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니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허나 이미 재물에 눈이 먼 황 부자는 그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염려 말거라. 내가 누군데 저 따위 죽놈에게 당하게 했느냐? 그렇게 황 부자는 가족들을 안심시킨 뒤에 승려의 뒤를 뒤따랐다. 한참을 걷다 보니 날도 저물어가고 두 사람 모두 다리도 아파왔다. 승려가 황 부자에게 말했다. 절까지 가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벌써 날이 저물고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어, 저기 여인숙의 하룻밤을 묵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시지요. 아, 여인숙이 초라해 보이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룻밤만 참으면 되는 것인데 뭔들 못 참겠습니까? 그렇게 여인숙에 들어간 두 사람은 저녁을 배불리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게다가 황 부자는 술까지 몇 잔 마신 터라 금세 골아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튿날 새벽, 일찍 눈을 뜬 황 부자가 승려에게 말했다. 스님, 슬슬 날이 밝아오고 있으니 그만 떠나시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옆자리를 돌아보는데 승려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이 죽놈이 꼭두 새벽부터 대체 어딜 간 거야? 황 부자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여인숙을 뒤졌지만 도무지 승려를 찾을 수가 없었다. 순간 새벽 바람이 스산하게 스쳐 지나갔다. 문득 머리 쪽이 휑하게 느껴진 황 부자는 머리에 손을 가져다 대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거야? 황 부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나자빠졌다. 여발한 듯이 황 부자는 민머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뭔가 일이 잘못되었음을 눈치챈 황 부자는 급히 방으로 뛰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집을 떠날 때 가져온 보찜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렇게 숙박비조차 지불하지 못한 황 부자는 여인숙 주인에게 두들겨 맞고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봉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집의 식구들이 대머리가 된 그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었다. 아니 뭔 죽놈들이 하루가 멀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이윽고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자기 아버지에게 몰매를 퍼붓기 시작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올신하지 못하도록 아주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아이고 이놈들아, 나다. 네 애비야. 뭐?
이 종놈이 이젠 거짓말까지 하네. 에라이 놈아. 그래, 오늘 한번 죽어보자구나. 한참 뒤 황부제가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승려가 나타났다. 자식들에게 두들겨 맞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제 정신이 좀 드신 겁니까? 우리 승려들은 일단 불교에 입문하면 머리부터 깎습니다. 당신들이 승려들을 때리는 가풍을 중시하듯 나도 불교의 관례를 존중했을 뿐이니 너무 원망하진 마시구려. 승려는 그 말을 남긴 채 천천히 발길을 돌렸다. 화약에 평생을 바친 부자. 고려 말 최무소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약을 발명했고 그의 아들 최해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화약으로 여러 무기를 만들었다. 이들 부자 덕분에 우리나라도 화약이란 무기를 갖게 되었으며 국력을 신장할 수 있게 되었다. 최무선은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해인가 궁중에서 열린 불꽃놀이를 보고는 그 불꽃이 화약으로 만들어진 걸 알게 되고 그는 그때부터 화약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직 고려에는 화약 제조 기술이 없었으므로 중국에서 무기를 사들여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렇게 채무선은 수십 년간 오직 화약을 만드는 일에만 매달렸다. 그렇게 고려 말기에 이르자 외구의 침입이 극에 달해 그는 하루빨리 화약을 만들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질 않았다. 당시 고려엔 화약 제조에 관한 책이 한 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그 기술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채무소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비로소 초석과 유황, 그리고 수초를 알맞게 섞으면 화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화약을 만드는 세 가지 재료 중 유황과 수초는 쉽게 구할 수 있으나 초석을 만드는 건 매우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초석은 오늘날 질산이라 불리는 것으로 물에 쉽게 녹고 목탄 위에서는 튀면서 타는 물질이었다. 그는 새로 시작한 마음으로 연구를 거듭했다. 그는 중국 무역 중개인들이 왕래가 잦은 병란도에 머물며 초석의 제조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중국 강남 지방에서 온 이원이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이원에게 후원 대접을 베풀며 마침내 초석을 흙으로부터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렇게 결국 채무소는 화약을 만드는 데 성공하고 말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50세가 되었다. 그는 우선 화약을 이용하여 화전 등의 간단한 무기를 만들어 시험해보고 이내 자신감을 얻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화약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고자 당시 임금인 우왕에게 화통도감의 설치를 건의했다. 그때가 1377년이었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화약 무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380년 왜구가 대거 침입하자 채무소는 부원수로서 전투에 참가하여 화통과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일렀다. 그 후에도 화약 무기는 싸움이 있을 때마다 큰 정가를 올리는 1등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신에 의해 화통도감은 철폐하게 되었는데 채무소는 벼슬 따위야 기꺼이 내려놓고 물러났으나 화약 연구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집에서 머물면서 화약 관련된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얼마 뒤 그는 화약 수련법과 화포법을 집필하고야 만다. 최무선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애사는 아직 어렸기에 아버지의 어려운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해산 또한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애사는 15살 때부터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유고를 공부했다. 생전에 아버진 늘 이렇게 말하였다. 이 나라가 더욱 강건해질 방법이 이 책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해사는 생전에 아버지가 화약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졌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책을 저술하는 동안에도 그의 아버지는 노구임에도 밤을 하얗게 새곤 했었다. 그것을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은 과연 나도 아버지처럼 무언가 저토록 열심히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화약무기 개발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조선조, 다시 외구의 침입에 시달리던 태종은 해산을 군기지에 일하도록 선처하기 시작했다. 군기지는 병기의 제조 등을 관장하던 관청이었는데 해산은 이곳에서 아버지가 발명한 것보다 더 강한 화약과 대포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리고 대포를 옮기기 편하도록 수레와 합친 형태의 화차 또한 발명했다. 해산은 세종 때 이르기까지 여러 왕에게 두터운 힘을 받았다. 한 번은 그가 어느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공기를 이행하지 않아 사헌부의 탄핵을 받게 되었는데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죄사는 20년 동안이나 오로지 화포에만 매달렸던 사람이다. 그 공로는 지금의 죄가보다 지대한 것이니 속히 벼슬만 거두도록 하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 더욱더 발전된 화약 무기를 제조한 업적을 세종 또한 잘 알고 있었다. 하여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지게의 교훈. 옛날에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 부부가 있었다. 그 부부에게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았으나 마음씨는 비단 같은 아이 하나가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의 할아버지도 이른의 나이가 되었다. 그쯤이 되자 아들 부부에겐 고민 하나가 생겼으니 바로 여보, 아버님이 올해 일흔이 되셨으니 우리도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어요? 만약 관가 사람들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꼼짝없이 붙들려 갈 텐데 말이에요. 당시엔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나이 이른이 된 노인들은 건강 상태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땅에 묻어버리게 했다. 이 법에 따르지 않는 자는 지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든 싫든 이 약법을 지키게 된 것이다. 아들 또한 형벌이 두려움에 여전히 정종한 아버지를 땅에 묻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 아버지도 웬만큼 사셨으니까 우리라도 편하게 살려면 당연히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될 거야. 평소에 효심이 두텁지 않았던 아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아버지를 산에 갖다 버리기로 했다. 이튿날 아들은 창고에서 헌지개를 꺼내왔다. 지게 위에 아버지를 지고 산으로 갈 잠이었던 것이다. 아들은 아직 잠자리에 들어있는 아버지를 흔들어 깨우고는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잠결에 어리둥절해하던 노인은 아들이 자신을 지게 위에 올려놓자 비로소 그 까닭을 짐작하고야 말았다. 그래, 차라리 내 목숨을 끊는 게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살리는 길일 거야. 노인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때 노인의 손자는 일찌감치 일어나 집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를 지게 지고 가는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와, 할아버진 좋겠다. 아버지가 지게를 태워주시네. 속도 모르는 아이는 내심 지게를 탄 할아버지가 부러웠다. 그런데 가만 보니 지게 위에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은가. 할아버지 왜 울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버지의 뒤를 뒤따라가 보았다. 아버지, 왜 힘들게 자꾸 산으로 올라가요? 그냥 여기서 지게를 태워드려도 될 텐데. 아이의 아버지는 영문도 모르는 아이에게 냅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니 이 녀석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하지만 아이는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어 몰래 아버지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그렇게 마침내 산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 아들은 늙은 아버지를 지게에서 내려놓더니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윽고 아이는 놀라운 일을 목격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이는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그제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대충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늙은 아버지를 구덩이에 버린 뒤 아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이 헌죽에는 필요 없게 되었으니 여기다 버리고 가야겠구만. 그리고는 지게를 던져버렸는데 그때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이가 뛰쳐나오며 이렇게 외쳤다. 그 지게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보자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 녀석이 집에 가라 했더니 왜 따라온 게냐? 아이는 아버지의 호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두 눈을 부릅뜨며 말하였다. 저 지게 제가 갖고 갈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지게는 이제 쓸모없게 되었으니 버리고 가도 된다. 쓸모가 없긴 왜 없어요. 나중에 반드시 쓸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중이라니 언제 말이냐? 아버지가 이른이 되면요. 제가 또 이 지게에다 아버지를 짊어지고서 이곳으로 와야 하잖아요. 아니, 어린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제야 크게 뉘우치게 되었다. 그는 이내 자신의 아버지를 구덩이에 꺼내어 아이가 지고 있었던 헌지게를 빼앗아 늙은 아버지를 태워 산으로 내려왔다. 재물보다 해초리가 더 큰 유산. 조선 영조 때 영의정을 지낸 조현명은 평생 검소한 생활로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다. 그는 정사에 임해서도 그러했지만 집안에서도 철저하게 재물을 관리하며 잔판에서부터 영의정까지 두루 관직을 거쳤으면서도 모아놓은 재산이 그리 많지 않았다. 재물이란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되는 것이다. 그 이상의 재물은 모두 낭비와 욕심이 불러일으킨다. 이는 조현명의 평소 신념이었는데 늘 새아들에게 강조하는 바이기도 했다. 또한 청지기를 시켜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들어오고 나가는 재물에 관해선 일절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조원명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평생 옆에서 다독이며 살아온 아내가 죽자 그는 마음이 몹시 아파왔다. 슬픈 마음을 누르며 아내의 장례식을 치른 그는 한동안 국사를 잊고 오직 아내 생각에만 매여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지기가 찾아와 말했다. 안방마님 장례 때 들어온 부조금이 많이 남았는데 이 돈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조금이 남았다는 것은 장례 비용을 치르고도 여윳돈이 남았다는 말이었다. 그래, 그렇다면 유익한 곳에 돈을 써야지. 사실 조현명은 남은 부조금을 어디다 쓰든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청지기가 말한 부조금의 용처를 듣고는 이내 가슴이 철렁하고야 만다. 남은 돈으론 나중에 대감마님이 사용하실 땅을 사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지기는 나름대로 자기 주인의 노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지만 조현명은 그 말이 반갑지 않았다. 조현명은 할 수 없이 새아들을 불러 의논하기 시작했다. 잘 듣거라. 너희 어미의 부조금으로 들어온 돈이 꽤 많이 남았다는데 어찌 사용하면 좋겠느냐? 큰아들이 대답했다. 이제 아버님께서도 재물이 있으셔야 노를 편히 지낼 터인데 정직이의 말대로 땅을 사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가 대답했다. 저 역시 형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승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껏 평민의 생활과 다름없이 생활하셨지요. 이제부터라도 편히 여생을 보내셔야 합니다. 막내가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남은 부조금으로 땅을 사신다면 돌아가신 어머니께서도 되게 기뻐하실 겁니다. 새 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조현명은 가만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더니 회초리 한 묶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내 지금까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모름지기 자식들은 부모의 본을 받는다고 했거늘 이 모두가 내 잘못이다. 이제부터라도 내 너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니 그네 너부터 하나씩 나와 종아리를 걷도록 하여라.
아버지의 서술에 눌려 큰아들은 종아리를 걷었다. 너는 이 집안의 장손으로서 이 아비가 죽음에 마땅히 내 힘으로 나를 봉해야 하거늘 어찌 내 자산이 필요하단 말이냐. 넌 아직도 네 학문이 모자라기 때문이니 지금부터라도 학업에 정진하도록 하여라. 둘째도 종아리를 걷고 아버지 앞에 섰다. 너는 이 아비가 여태 땅을 살 줄 몰라 한 뼘의 땅도 가진 게 없는지 아느냐. 정승의 자리라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하라고 준 자리이지 내 몸 편하라고 내린 벼슬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의 종아리를 내리친 후에 조현명이 말했다. 어찌 너는 막내로서 네 어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랐으면서도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단 말이냐. 부조금으로 땅을 사서 내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진정 네 어미의 뜻이었단 말이냐. 조원명은 새 아들의 종아리를 차례대로 때린 뒤에 청지기에게도 매를 들었다. 그리고 자네는 수십 년 동안 내 곁에 일했으면서도 어찌 그렇게 내 속내를 모른단 말이냐. 내 새 아들이 하나같이 땅을 사라고 고한 것은 아마도 자네 입에서 그런 말이 처음 나와서가 아닌가 싶구나. 그만큼 자네는 우리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세. 어찌 그럼에도 함부로 생각 없이 말을 내뱉었으니 그 죄 또한 큰 것이라네. 새 아들과 청지기는 조원명의 엄중한 꾸짖음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더구나 그들은 그 다음 이어진 조원명의 행동을 보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그래,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윽고 조현명이 자신의 종아리를 내리치기 시작한 것이다.